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 개념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네, 지금 김동률 씨의 노래 출발이 흐르고 있죠. 김동률 씨 진짜 좋습니다. 사실 노래 스타일은 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오시네요. 그렇지만 그 가사가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출발이라는 노래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이렇게 부르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이 가사를 시처럼 좀 읽어볼까 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길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낯익은 길.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그냥 들을 때는 몰랐다가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 설레이더라고요. 여러분, 출발은 진짜 설레이고 신나는 일인데 아마 여러분이 올해 출발하신 이 일은 설레이고 신나고 아름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여러분이 아마 이런 출발을 배낭 메고 촉촉한 땅바닥을 걸으면서 하늘도 보고 그런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올해 출발을 진짜 신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4강이고요. 4강의 제목은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의미를 소개하려고요. 자 보세요. 김한솔 씨입니다. 네, 김한솔 씨 하는데 여러분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김정은 씨도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분. 바로 김정은 씨 아버지는 김정일 씨입니다. 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김일성 씨죠. 네, 씨라고 말해도 되나? 북한은 3대째 세습을 하고 있는, 부자 세습을 하고 있는 권력을 세습으로 해서 이렇게 넘기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거쳐서 권력을 세습하는 이곳을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네요. 도대체 민주주의가 뭐길래, 민주주의가 무엇이길래,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걸까요?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민주주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이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제가 원칙이지만 좀 이렇게 빵빵한 주제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게 조금 넘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무 진짜 많이 중요했던 그 사회계약서를 정리를 했고요. 그 사회계약서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보고 복습하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몇 페이지냐면 지금 17페이지입니다. 네,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홉스, 로크, 루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릴 때 이 각각의 사상가들이 자연상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인간성은 어떻게 보았는지를 스토리로 이해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홉스는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 자연 상태. 자연 상태가 투쟁 상태다,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자연 상태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자연 상태에 있던 권리를 모두 넘기는,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군주에게 절대 군주제의 모습을 띠고요. 홉스의 사회 계약서를 이해하실 때 키워드는 절대 군주제, 군주주권 이런 용어가 나오기보다는 리바이어던이라든지 사적 판단과 사적 판단이 부딪혀서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됐다라든지 하는 이런 키워드 등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두 번째, 로크입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원래는 자유롭고 평화로웠으나 그랬으나 인간은 어떻다고 했죠? 백지와 같다라고 했어요. 타고나게 선하거나 타고나게 악한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간이 보고 탐욕하게 되기도 하고 탐욕스럽게 되기도 하고 이상하네. 네, 그리고 착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런 탐욕한 인간에 의한 자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 투쟁 상태, 자연권 보장이 불확실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만 넘겼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처벌권 또는 입법권과 집행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처벌권만 넘겼어요. 그래서 일부 양도 혹은 신탁, 믿고 맡긴다, 위임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볼게요. 특징은 처벌권만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고요. 대표, 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 군주가 있긴 있지만 의회가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라고 불립니다. 국가 성립의 목적은 내가 자연 상태에서 보장받기 어려웠던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자연 상태의 목적이 아니죠. 국가 성립의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잘 보존되기 어려웠던 나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것이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그 목적을 다하지 않을 때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로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요. 노동의 투입에 따라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선지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재산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래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권, 처벌권, 입법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로크에 관한 진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루소, 자유롭지만 속박에 얽매일 수 있음 이랬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뭐냐면 쇠사슬. 원래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불평등해졌다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노예 상태, 속박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루소가 합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권리를 전혀 넘기지 않고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선한 의지를 실현하기로, 그게 바로 일반 의지였죠.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로 이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에 입각하여 국가를 성립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국민이 주인, 국민 주권이고요. 대표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민주정치 옹호했습니다. 루소가 직접 민주정치 옹호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말들 나와요. 선입견, 편견, 쇠사슬, 속박, 허영, 불평등, 불가양, 불가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 루소 얘기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복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습 듣고 쑥쑥 이렇게 안 들어오면 지난 시간 3강 다시 듣고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난 3강을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더라도 사실 평가원 수능 문제를 풀어내기까지는 다음 단계가 남아있어요. 기본부터 아주 착실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사회계약설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면서 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하면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7페이지를 보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8페이지에 교과서 엿보기라고 해서 가로 넣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로 넣기 직접 해보시면서 선생님이 거기 위에다 써놨죠? 누군지 쓰고요. 홉스의 주장인지 로크의 주장인지 쓰시면서 동시에 어떤 키워드를 보고 홉스의 주장인지 로크의 주장인지 루소의 주장인지 찾아내셨는지 그
키워드에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해설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습이 지금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문제들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셨을 거라고 믿고 19페이지 넘겨서 이제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상가의 견해에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랬습니다. 2008년 7월 교육청 문제인데 여러분 사회계약설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속에서 어떤 사상가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가 성립이론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 성립이론 가나에 해당하는 사상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 사회계약설 문제구나. 그리고 홉스, 로크, 루소를 떠올리셔 가면서 보는 겁니다.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제시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어떤 사상가의 주장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볼게요. 가부터 자연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의 보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자기 보존의 욕구. 특히 강조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더 가볼게요. 자연의 권리, 우리 이거 자연권이라고 써도 돼요. 자연권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다. 아,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 중에 하나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까지 해도 감이 왔는데. 더 해볼게요. 여러분 벌써 지금 대답한 학생들 있을 거예요. 이 권리를 보유하는 동안 모든 인간에 대한 전쟁 상태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홉스지요. 자, 보세요. 홉스의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내 힘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잖아요. 전쟁 상태. 그래서 평화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친절하게 나왔네요. 권리를 모두 넘겼습니다. 전부양도 나왔고요. 인간은 서로 계약을 맺고 사회계약설 얘기네요. 인위적인 국가를 만들었다. 국가는 개인이 만들어주었다라는 거죠. 볼게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홉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자연 상태는 법이 없으며 분쟁을 해결해줄 법관도 없다. 분쟁을 해결해줄 법관이 없다. 공정한 심판자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학자가 바로 로크였죠.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력도 없고요.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고 타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 가능성,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했죠.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합의한 게 동의, 계약이죠. 그래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향유한다. 로크의 얘기입니다. 찾아내셨죠? 네, 보겠습니다. 이제 가는 홉스, 나는 로크예요. 가 홉스, 나는 로크. 이제 해볼까요? 가에서의 권리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홉스가 가지고 있는 홉스의 사상에서 자연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맘대로 내 힘을 쓸 수 있는 자유. 그것은 바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 보편적 진리 그런 거와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있었던 그 권리는 바로 보편적인 이성 또는 보편적인 진리, 자연법에 합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로크에서 국가 권력의 근거는 국가 권력이 생긴 것은 시민이 동의해줘서,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줘서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국가 이전의 상태, 우리 이거 뭐였죠? 자연 상태였죠?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 간의 상호 투쟁적이다. 자연 상태에서 상호 투쟁적이라고 본 것, 전쟁 상태라고 본 것은 나가 아니라 가였죠. 그쵸? 나에서는 잠재적 투쟁,
권리보장 불확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가와 나에서 국가가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날 경우 시민은 국가를 재구성, 이거 뭐죠? 저항권입니다. 저항권은 누구만 얘기했던 것이죠? 로크가 얘기했던 거죠. 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하나하나 선지, 틀린 곳 틀린 이유까지 보셔야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세요. 근데 어느 사상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계약설이다. 좁혔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그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나왔는데요. 누구죠? 홉스네요. 더 가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것을 지키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절대주의적 정부를 옹호했답니다. 자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절대군주. 홉스 얘기 맞네요. 리바이어던이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군주가 아니라 만약에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면 그러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니까 자연 상태가 더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쟁 상태니까. 자연 상태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포악한 군주가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국가의 권위는 자 여기까지 홉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장한 바는 절대군주제죠. 그렇죠?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는 국가의 권위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의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여 왕권 신수설을 옹호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 이전까지요. 이 절대군주 군주주권론을 근거가 됐던 것은 왜 군주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돼? 라고 했던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그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거이기 때문이야. 왕권 신수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홉스는 같이 절대군주제를 옹호하긴 했지만 절대군주라는 이 권력을 준 것은 바로 인민들이 준 거다. 인민들이 준 거다. 그래서 홉스의 생각은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인민들이 준 거다. 민수설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여기 이렇게. 네. 그러면 볼게요. 이 사상가 홉스입니다. 1번. 인민은 모든 권리를 국가에 넘기죠. 전부 넘깁니다. 맞네요. 1번. 입헌 군주정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본 것은 로크였죠. 로크는 의회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왕이 집행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였죠. 로크 이야기. 그 다음에 일반의지 딱 나왔으면 누굽니까? 루소죠. 여기가 틀렸고요. 넘겨주세요. 국가의 최고 권력은 인민이 가진다. 자 보세요. 절대주의적 정부입니다. 주권 누가 가지겠어요? 왕이 갖죠. 틀린 얘기고요. 인간의 선한 의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의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일반 의지죠. 일반 의지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홉스 생각?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음 어떤 정치 사상가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정치 사상가 역시 사회계약서의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연 상태가 통상적으로 평화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평화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홉스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끼고 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불안한 요인이 있대요. 자, 로크의 진술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때때로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 로크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때때로 종종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를 보장하기 불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종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악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를 행사하려 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보장 불확실, 잠재적 투쟁 상태. 그래서 로크의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가볼게요.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부는 사회에 종속되고
예, 사회에 종속되고 사회는 차례로 그 개인에게 종속된다. 이 말이 뭐예요? 정부는 사회에, 사회는 개인에게 종속된대요.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개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정부와 사회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동일한 것이 아니래요. 정부의 전복이, 정부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해도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만일 그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인민은 그에게 봉사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저항권이죠. 자, 로크 여기 얘기를 잘 보겠습니다. 로크는 정부 자체가 어떤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것이다라고 봤어요. 정부는 그냥 처벌권, 입법권, 집행권 이런 걸 행사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이 정부가 제대로 못해요. 그럼 이 정부를 얼마든지 새로운 정부로 교체할 수 있죠. 저항권입니다. 이 정부를 교체한다라고 해서 사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보겠습니다. 1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세요. 때때로 종종 탐욕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죠. 틀렸습니다. 2번. 인민은 자신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 권리를 제대로 잘 보장해주지 않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맞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권력은 개인이나 사회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정부는 사회에 종속되고 사회는 개인에게 종속된다. 주인은 누구다? 개인이다. 입니다. 그래서 우위에 있다. 틀린 얘기죠. 사회는 정부의 존립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공동체다. 사회라는 것은 정부의 존립 여부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 사회는 정부가 무너지면 함께 와르르 무너진다. 아니죠. 분명히 아니다. 정부의 전복이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모든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해야 된다. 여러분, 직접 민주정치 누굽니까? 루소. 그렇죠? 여기 로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문제를 지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선생님이 21페이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2페이지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그 뒷장을 넘기면 23페이지부터는 평가원 문제로 확인하기 해서 매년 출제되는 평가원에서 작년에 출제됐던 3차례의 그 사회계약설 문제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원 문제까지 풀어내기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네, 지금 이 기본 탄탄히 다져주셔야 그 다음에 고난이도 선지 분석하면서 또 조금 더 어려운 제시문 봐가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들 못 풀어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도만 완벽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수능 개념 정치에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했던 사회계약서를 저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오셨어야 돼요. 네, 선지 하나하나, 제시문 하나하나에 정말 이만큼의 의심이라도 들면 수강후기 또는 Q&A에 올리셔서 바로바로 그 의문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쌓아두면 안 돼요. 예, 나중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정말 민주주의의 의미를 보러 가겠습니다. 북한이 자기네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에 딱 보시면요. 선생님이 위에 재밌는 정치 해서 로드맵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과 같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잘 핸드백을 안 들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핸드백을 들면 그 안에 지갑, 화장품, 휴대폰 뭐 이 정도 듭니다. 근데 여행용 가방을 챙기면 그것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겉옷도 넣고 속옷도 넣고 카메라도 넣고 뭐든지 다 넣어요. 민주주의가 여행용 가방과 같다라고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민주주의는 너무너무너무 다양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 갖다 쓰고요. 나치도 민주주의 갖다 쓰고 이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만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리고 추려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3가지 정도의 의미. 그 3가지 의미를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늘 공부 시작할 때 마인드맵 통해서 이 시간에 공부할 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민주주의는 첫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쓸게요. 공사 민주주의의 의미. 선생님이 그 3강까지 찍고서는 강의하고선 반성했어요. 글씨를 더 잘 쓰겠다. 이게 막 흥분해서 막 하다 보면요. 글씨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잘 쓰겠다. 오늘 결심하고 왔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의미는 보통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직접 민주정치,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는 그럴 때 민주주의는 바로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는 이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행용 가방과 같다고 했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 3가지 정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의미도 가져요. 사회 구성 원리. 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3번째, 선생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너무 민주적이에요. 우리 반에서 민주적으로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할 때 그 민주적은 바로 굉장히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소통도 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네? 애들과 상의해 가면서 뭔가 결정하고 이런 의미겠죠. 민주주의가 생활 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미는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첫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둘째,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셋째,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이렇게 그린 이유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대부터 출발한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딱 붙었습니다. 근대에. 그래서 근대에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의미까지 2가지의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3가지 의미를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의미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자 보세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의미예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정의할 때 넓게 정의한 게 바로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예요. 민주주의의 넓은 의미. 그리고 정치 형태로서만 보면 이게 좁은 의미입니다. 이게 길고 넓게 썼다고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민주주의라는 걸 생활 속까지 갖고 가니까 이게 넓은 의미, 이게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정치 형태로서, 2번째 사회 구성 원리, 3번째 생활 원리,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지금 정리돼 있어야 돼요. 3가지 본다. 첫 번째 이거다. 이렇게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지금 이 3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해줬네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출제된다고 하면, 맞다 갔다 하시니까, 얘입니다, 얘. 별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정치 형태가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 형태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권력의 소재. 여러분, 소재가 뭐였죠?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권력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정치 형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더 많겠지만 권력의 소재가 어떤 한 사람한테 있는 정치 형태, 권력의 소재와 주체가 좀 소수인 정치 형태, 권력의 소재와 주체가 아주 많은 정치 형태, 이렇게 나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의 소재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 그건 군주정이고, 권력의 소재가, 주체가 소수이면 그건 바로 귀족정이고,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구분하는 용어들이 다르긴 한데,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 쓰겠습니다. 그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권력의 소재가 다수이면, 주체가 다수이면 그것을 민주정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민주정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권력의 주체인 정치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수를 데모스라고 한다면서요. 너무 교과서마다 나오니까. 네. 지배를 크라토스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민주주의 의미가 나왔다면서요. 데모크라시 하고 나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써보면, 자 보세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 즉 권력의 소재, 누구한테 있어요? 권력이 국민한테 있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요. 권력의 주체 누굽니까? 국민이죠. 국민이 스스로 통치합니다. 자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방법에는 직접 해도 되고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서 아테네처럼 해도 되고요. 오늘날처럼 국회의원들 뽑아서 간접적으로 해도 국민자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할 때 그 민주주의는 바로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민주주의의 의미 세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란 정치 형태는 권력 소재나 주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명이 하거나 소수가 하는 거 말고 다수가 지배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되셨죠? 어려울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리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용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친절하고 또 우리 개념 강의니까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왕이 있었죠. 절대왕정 시대가 있었죠. 세계사 시간 아니니까. 이들을 쳐부순 게 뭡니까? 이들을 쳐부순 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시민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민혁명으로 이렇게 멀리 썼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시민혁명. 네. 시민혁명으로 절대왕을 깨부수고 새로운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자 보세요. 절대왕이 지배하던 그때는요. 이 절대왕이 권력의 주체였고 권력의 소재였습니다. 또는 몇몇 귀족들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시민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당연히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즉 민주주의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갖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이때 시민혁명기에 사람들 어떤 거 주장했습니까? 왕, 나 좀 간섭하지 말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평등하게 해달라. 차별하지 말라. 나 인간으로서 대우해줘. 이렇게 했죠. 즉 절대 왕정이 끝난 이후에 이 새로운 사회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것 등이 실현되는 사회이길 바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열 때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된다면
그 사회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뭐요?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사회의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 이럴 때 바로 그 민주주의는 우리의 자유, 우리의 평등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그 사회에 살고 있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여기 두 번째까지 했어요. 정치 형태, 사회 구성 원리, 새로운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필기는 좀 깔끔하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생활 원리 또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이제는 이 민주주의가 생활 속까지 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소풍 장소를 결정할 때 다수결로 하자. 또는 노사가 대립해요.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요. 노동자와 사장님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자? 대화와 타협을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여기다 대놓고 와, 아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맞아요? 예전에는 소풍 장소 담임 선생님이 먼데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약수터 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얘기하고 다수가 좋아하는 장소로 가는 거 민주적입니다. 노사가 대립하는데 대화 타협을 한다. 굉장히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제 민주주의라는 의미가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삶 속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민주적인 생활 양식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까 보세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권력의 주체가 다수한테 있는 정치 형태였어요. 사회 구성 원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 그 사회는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이 실현되는 그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불렀어요. 되게 거창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가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주적이라고 불러요. 즉 민주적 생활 양식이 삶의 곳곳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 뭔지 이게 중요하겠죠. 민주적 생활 양식이 뭘까? 이걸 아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민주적 생활 양식. 선생님이 지금부터 민주적 생활 양식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 삶의 곳곳으로 퍼졌어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밑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민주적 생활 양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봤지만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인의식. 주인의식이 뭐냐면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네. 자, 보세요. 참여하지도 않고요. 내가 권리 침해받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럼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민주적 생활 양식이 몸에 배지 않은 겁니다. 권리만 주장해요. 그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 없는 거죠. 주인의식 없는 거죠. 민주적 생활 양식이 몸에 배지 않은 겁니다. 이런 걸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의를 외우실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뭐냐면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가 민주적 생활 양식을 내 몸속에 체화하고 삶의 곳곳으로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관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뭐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건데
다르면 저 사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제 친한 선생님 중에 강봉균 선생님하고 강승희 선생님이 있는데 셋이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러면 셋이 늘 먹는 게 달라요. 예, 정말. 이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사람이 다 다른데 좋아하는 사람도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런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안 되고 민주적 생활 양식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 차이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방주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죠.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오늘날 이 다원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또 관용의 자세가 토대로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온갖 그런 대립과 갈등들이 있죠. 그 갈등들이 이것이 토대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 대화와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 이게 민주적 생활 양식이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비판해야 돼요. 비판. 여러분, 이 비판은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인 이유는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예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비판했다가. 비판이 무서워서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이 가능해야 돼요. 합리적 기준에 맞추어서 정말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태도.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태도. 비판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 대화, 토론, 이런 걸 전제하고 대화, 토론, 서로 비판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적 생활 양식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양보와 타협도 안 될 때 여기까지 대화 토론하고 서로 비판하고 여기까지는 양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정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 바로 민주적 생활 양식 최후의 수단이 바로 다수결 원칙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민주적 생활 양식에서 가장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야 민주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바로 다수결합니다. 대화 토론도 안 해보고 양보도 안 해보고 타협도 안 해보고 바로 다수결로 가죠. 네, 그건 좀 덜 성숙한 민주적 생활 양식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그대로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란 민주적 생활 양식이 삶의 곳곳으로 퍼진 건데 바로 그 민주적 생활 양식이란 무엇이냐?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것,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관용의 토대 위에서 대화, 토론하고 비판하고 양보와 타협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 다수결 원리로 해결하려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수결 원칙을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그럼 얘를 좀 따로 떼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페이지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기 쫙 이렇게 읽어보세요. 선생님 간략히 한 겁니다. 다수결 원칙, 원리. 여러분 분명히 다수결이 민주적 생활 양식이에요. 여기 비교해 볼게요. 만장일치가 더 민주적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드나요? 모든 사람이 좋다고 마음이 일치된 거잖아. 이게 더 민주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장일치는요.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비현실적이고요. 그렇죠. 커피 마시러 가도 다 기호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비민주적입니다. 비민주적이라고요. 만장일치가 오히려. 왜냐하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습니다. 99명이 오케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싫대요. 그러면 만장일치 상황에서는 이거 결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한 명의 반대로 결정이 안 됩니다. 한 명의 의견대로 가는 거나 똑같죠. 한 명의 독재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만장일치는 비현실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 생활 양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시면 다수결의 의미를 해보면요. 다수의 의사에 소수가 동의를 해서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것. 이게 바로 다수결 원리입니다. 그런데 자 볼게요. 이 다수의 의사가 사실 목소리만 컸지 소수의 의사보다 질이 낮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카톨릭을 믿는 사회니까 우리나라에 이슬람 첨탑은 안 돼. 다 없애버려. 우리나라는 카톨릭을 믿으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도 다 없애버려. 다수결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질이 중요한데 이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냐면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중우정치, 무리, 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 오히려 다수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수의 의사가 전체 의사로서 질 높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소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소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세 번째, 다수가 좋다라고 했으니까 다수 의사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맞아. 이런 게 아니라 다수 의사도 틀릴 수 있다라는 다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 이런 태도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 태도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소수의 동의가 있었을 때 전체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민주주의의 의미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스톱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푸신 다음에 저랑 확인하는 거예요. 네, 27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생활 양식은 우리는 때때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견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의할 수 없는 취향일지라도 존중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한다. 그것 바로 관용이죠. 그렇죠? 네. 2011년 6월 문제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지만 떼왔어요. 여러분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8페이지 선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거다.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죠. 예, 아니하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다수결 원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용, 인간 존중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적 생활 양식,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지배권이 일부 특권층에 있지 않고 국가의 지배권이 권력의 소재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 권력의 소재가 다수에게 있다. 다수의 지배,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그렇죠? 같습니다. 제 마지막. 민주주의의 핵심은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대화, 토론. 그럼 뭡니까?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 돼요. 진술을 막 읽으시면서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북한의 김한솔, 김정은 또 등등등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배우신 이유는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들은 아닌 것 같죠? 네. 다음 시간에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속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